내가 꿈꿔온 일과 내가 가는 이 길이 조금씩 두렵고 지쳐온 그때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AI 시대 마음으로 일하기,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인지 생각의 차이인지 아직도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좀 주제가 많아요. 지금 어, 처음에 한 12개 정도의 꼬다리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욕심이 생겨서 느리다 보니까 지금 20개까지 됐는데 몇 개가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뭐 각각 꼬다리가 이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냥 툭툭 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20꼬다리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쉽게 쳐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요게 한 25꼬다리 정도 소제목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사역과 비즈니스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렇죠? 예,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시든 계속적인 의사결정의 연속이죠. 뭐 삶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경향들이 꽤 있죠. 예. 이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맨 처음에 운전할 때는, 맨 처음에 운전 초보자 시절에는 운전을 해가면서 쭉 가다가 저기 사거리가 나타났다.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켜졌네. 곧 빨간불이 켜지겠네. 그러면은 내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놓고 발을 띄고 브레이크로 발을 가져가야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이게 이제 이 대뇌 활동인데, 이제 뭐 그 익숙해지면은 어, 좀 가끔 그러는데, 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 운전하고 이제 출퇴근할 때 보면은 어, 제가 맨날 익숙한 길로 다니지 않고 이제 오늘은 이 길로 갔다 저런 길로 갔다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좀 그 경치가 좋은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때 와서 내가 어느 길로 왔지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대뇌가 결정할 필요 없이 습관에 의해서 그냥 소뇌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험이나 관행이 뭐 대부분 성공한 경험이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그게 잘못된 성공이나 관행이었다면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지도 않고 그렇게 따라 하지도 않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경험이나 관행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예. 특별하게 우리 뇌는 이제 인지 부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지 작용을 하는데 로드가 걸리는, 부하가 걸리는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 계속 이제 뭐 리더십에서도 그렇고 많은 행동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 좋은 습관을 익혀라라는 얘기가,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뇌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뇌는 더 이상 인지 부하가 자꾸만 걸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빼버리니까, 인지 부하가 걸리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일들을 하죠. 그런데 경험과 관행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주는 이제 한계도 명확하죠. 뭐냐면 이제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예. 새로운 길이 나타났는데 그 도로를 타고 출퇴근하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제2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도로가 나왔는데 그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모르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가 없죠. 양쪽을 다 해 봐야지 되는데 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험과 관행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와 기존에 해왔던 방법의 적합성을 이제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그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에는 인과성에 기반을 둔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고 그것 없이 진행되는 의사결정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라면은 뭐 치명적인 그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역과 비즈니스 가운데 습관적으로 경험과 관행대로 하다가 우리도 인지하지 않는 순간, 못하는 순간에 세상이 변화했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의사결정이 치명적인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시대를 분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계속 우리 관행을 바꾸기 전에 시대를 분별을 먼저 해보고 그 시대가 어떻게 분별한지를 알면은 우리 대내 작용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인 논리 체계로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1주서부터 4주까지는 커다란 의미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걸로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상호 인터랙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협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지난주 특강은 뭐 그거보다는 또 전체적인 뭐틀 속에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좀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으로서 특강으로 들어간 거고 오늘은 그 가운데 어, 그 습관적인 경험과 습관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어떤 시사점들을 주는 포인트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썬크 코스트예요.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썬크 코스트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 3개월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2주 동안 열심히 이제 바벨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에 무리가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바벨을 계속 들어 올리는 행동을 계속하면 이제 엘보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 이럴 때 저는 계속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될 거냐 안 가야 될 거냐. 이 디시전은 어떻게 할 거냐. 한편으로는 엘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3개월 동안 3개월비 등록비를 낸 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사실 이건 뭐 주식 시장의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김광석 목사님. 예, 목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목사님 안 오셔서 그 예. 저기 뭐야 딴 얘기하다가 시작 기도도 지금 못 하고 아이고 애쓰세요. 제가 예. 오늘 어성경 이제 막 끝나고 쪽지 시험 보는데 아 오늘 그러셨구나. 답을 안 하고 지금 아직도 좀 덜 했어요. 지금 더 하다 보니까 바쁘시구나. 지금 시간이 넘었네. 예. 오늘 시작 기도 신앙제 마지막 강의 끝났어. 예, 저희가 좀 시작은 했지만 시작 기도 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귀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준 거 감사합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또 목사님, 성교사님 귀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강의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들은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오늘 주식을 내가 100원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오늘 80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80원에 손해를 보고 어떻게 팔아? 이게 맞는 건지. 예? 또 오늘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120원이 됐어. 그러면 20원 이익을 받는데 오늘 파는 게 맞는 건지 맞는 게 맞는 건지. 그 디시전은 어떤 그 근거로 디시전을 해가야 되는가. 이제 그때 우리들이 통상 실수하는 게 이제 그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운수에서를 운영하는 A 사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신규 장비를 2억 원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옆집 인쇄소를 운영하는 B 사장님이 파산을 해서 지금 A 사장님이 장비를 들여놓은 2억 원짜리보다 성능이 50% 이상 월등히 좋은 장비를 원가가 3억 원 이상인데 그거를 5천만 원에 내놨어요. 그러면 인쇄소를 운영하는 A 사장님은 이 장비를 사는 게 맞을까 안 사는 게 맞을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안 다녀야 되는지, 테니스 그 코트 1년치 예약 돈을 내놨는데 테니스 치다 테니스 엘보가 왔다. 그러면 계속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예. 많은 경우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시제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그 결정과 현재가 있고 이제 미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의 결정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피트니스 센터에 3개월 등록비를 냈잖아. 그 기준으로 그 미래를 판단하는데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이제 썬크 코스트다. 그건 매몰 비용이다. 그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오늘 기준으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식이 100원에 샀는데 지금 80원이기 때문에 더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20원을 손해볼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과거에 내가 했던 100원을 주고 샀다가 기준이 아니라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팔지 말아야 되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썬크 코스트에 오르는 얘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트니스 센터 등록을 했는데 몸에 무리가 왔다. 그러면 3개월치 돈 낸 게 아깝다, 아깝지 않다의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오늘 현재 내 몸을 봐서 내 엘보우에 더 이상 무리가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속 다니는 거고 앞으로 계속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먼저 돈 투입된 게 그게 3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를 한이 있더라도 그건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 낸 돈을 경영학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썬크 코스트. 그래서 그 썬크 코스트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그 미래 판단을 이제 오류를 하는 그런데 이런 오류의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적 초점, 템포럴 포커스라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려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합리적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필요하고 사회계 현장에서도 그러고 예를 들면 교회에 새로운 어떤 뭐 마이크 시스템을 해놨는데 그 판단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야지. 그걸 한지 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가로 안 가로 또 말아. 이건 기준이 안 된다 그러죠. 오늘 시점으로 봐가지고 뭐 계속 그 성도들의 그 불만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또는 뭐 그런 그 효율성을 현재 기점에서 보고 그거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맞는 얘기다라는 게 이제 이 매몰 비용, 성코스트 이제 플러스라는 이제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 높게 선택은 적절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나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부닥치는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 결정에 필요한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다 조사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에서 그 기획부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임원회의 때 필요한 이제 가능한 지금 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디렉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제 대안들을 다 조사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장단점이고 이럴 때는 어떤 장단점이고 이걸 이제 다 철저히 조사를 하죠. 그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 다 해가지고 뭐 엑셀 시트로 수십 장씩 해서 이제 결국 이력지도 머리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하라고 그래요. 의사결정에 앞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는 경향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극대화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요. 리더가 이런 그 극대화를 좋아하는 리더도 있고 이제 극대화를 덜 하는 이제 리더도 있는데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맥시마이제이션에 대한 유혹이 커져요. 그래서 점점 더 관료화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죠. 뭐 기업도 대기업이 그렇고 관료들, 정부 관료가 그렇고 대형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능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 소모하는 자원의 낭비가 많이 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대기업 기획부장 시절 때 뭐 기획부에 아주 뭐 하이클래스에 똑똑한 친구들 뭐 수없이 많죠. 그 친구들이 뭐 밤을 새가면서 거의 뭐 매일 날밤을 새가면서 이런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내는데 그런 대규모 조직이 아닌 데서는 이렇게 하다가 날 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체력 소모를 다 하죠. 예. 그리고 그 삶의 만족도도 이제 높아지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제 적당화라는 말로 이제 satisfac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맥시마이제이션의 대척점에 있는 말이 이제 적당화예요. 의사결정을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더 나은 대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대안을 결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실행에 모입하는 것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80년도에 이제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 학교는 학부에서도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됐었어요. 제가 물리학과였었기 때문에 그때 졸업 논문이 뭐였었냐면은 양자역학, 양자의 랜덤한 움직임을 어떻게 모델화시켜서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8비트 컴퓨터가 이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8비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양자의 움직임을 계수화시키는 건데 그 당시는 뭐 8비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지금 이 휴대폰의 성능의 뭐 10,0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거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계속 경우의 수를 쫓아가다 보면은 컴퓨터 용량이 안 돼서 못 쫓아가요. 근데 그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그 기법 중에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라는 그 이제 기법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 뭐냐면, 오스트리치가 타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조는 적을 만나서 그 막 도망가다가 빨리 뛰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그래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타조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래 속에다가 지 머리만 푹 파묻어요. 그 커다란 몸은 이게 바깥에 나왔는데 지 머리만 푹 박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하다 컴퓨터 용량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더 이상 난 대안이 없다라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 그 저기 뭐야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satisfaction 그 전략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 컴퓨터 쪽에서는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죠. 지금은 뭐 컴퓨터 성능들 하드웨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스트리치 알고리즘을 그런 전략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는 작은 기업, 이제 스타트업이다, 이제 또는 작은 교회, 또는 뭐 해외 혼자 계시는 뭐 선교사님이랄까, 뭐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그 많지 않은데, 거기다 더 나은 대안이 모두 있다라는 거를 다 찾다가 그 지치죠. 그럴 필요가 없다.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맥시마이제이션과 적당화, 세티스팩션이 두 가지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그 두 개를 합친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극대화는 그가 나쁜 건 아니죠. 뭐 대기업처럼 할 수 있으면 그런 가능한 모든 대안을 조사하는 것들이 그 맞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그걸 보고 MTS, Maximization Tendency Scale, 그러니까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경향으로 해라. 그래서 탐색,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능한 경우 수가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뭐 100개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거는 10%인 10개밖에 안 된다, 2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개만 하되 그 평가의 기준을 높이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10개 내지 20개만 하고 그거의 평가 기준을 높인 상태에서 그 10개 내지 20개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옵션을 택하는 그런 전략들이 약자의 전략, 작은 조직, 혼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썬크 코스트의 오류를 벗어나라. 썬크 코스트는 과거의 얘기다. 판단 기준은 지금, as of today,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과거에 돈을 얼마를 들였든 그거는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로 잊어버리고 오늘을 기준해서 판단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새로운 것들을 판단할 때 가능한 길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모든 것을 다 탐색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탐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 판단 기준, 그 선정 기준의 그 레벨을 높여서 그 안에서 가장 그 좋은 거를 택하더라도 커다랗게 오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또 하나, 이제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내가 모시던 사장님들 중에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업무 보고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오케이 뭐 A 안으로 가지 하고 톡 찍어주시는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뭐 3일을 놔두고 있다가 결론을 안 내시고 있다가 이제는 내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퇴근 때 얘기를 해줄게 하고 말씀을 해놓고 퇴근하고 가시다가 차 안에서 전화해서 A 안이 아니라 B 안인 것 같다. 그래서 B 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
댁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나서 밤 10시쯤 전화해서 아니다, 시안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게 약이 되냐 독이 되냐? 바둑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사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리에 기반한 판단이 있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에 기반한 판단은 다양한 상황이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철저한 분석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맥시마이제이션이에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 이제 저기 판단을 하는 거고, 사례 기반 판단은 철저한 분석이 아니라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한민국 그에 있는 경영대학원 MBA 코스에서도 그럽니다만,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는 그 MBA 공부할 때는 하여튼 한 학기에 뭐 한 그 수십 개의 기업들 상황을 그 사례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때는 그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응급실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응급 환자가 왔는데 그때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해가지고 저 환자는 이런 케이스일 거야라고 해서는 이미 뭐 그 환자 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수많은 뭐 변수가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 인지 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 응급실에서는 그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 사례를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뭐 그 저기 담당 선생님한테 뭐 고문을 당하는 것만큼 그 수많은 그 이제 일에 이렇게 끌려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그 인터넷 레지던트들이 수많은 사례를 경험을 해야지 응급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응급 상황에서 그 자기가 어떤 상황을 뭐 그 연구해가 가능한 대안을 모두 다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급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를 자동적으로 떠올리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원리 기반과 사례 기반이 있는데 응급실이 대표적인 이제 사례 기반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들은 원리에 기반한 판단해야 될 일들에게는 약이 되지만 그 사례 기반한 판단에는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사역의 새로운 방향, 비즈니스의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는 원리에 기반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장고에 들어가셔야 되죠. 오랜 기간 동안 기도도 하시면서 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긴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앞집에 있는 나무가 뚫어지면서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전깃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 조금 있으면 전깃줄이 끊어질 건가 안 끊어질 건가 이 기로에서 나는 어떻게 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컴퓨터에 무리가 가기 전에 미리 컴퓨터부터 꺼야 될 건지 이런 판단은 사례에 기반을 해야 되는 그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도의 긴장되는 다른 얘기를 하면 인지부하가 걸리는 일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사례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습이 많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미국 NBA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골프의 타이거 우즈가 그 억압된 환경에서도 골프를 잘 칠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훈련을 통하고 대한민국 아이돌들이 그렇게 훈련하죠. 그냥 그 쿡 찌르면은 그 음악과 댄스가 나오도록 훈련을 하죠. 뭐 이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부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습이 이제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고 그 양면성을 가진 심사숙고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들을 기억을 하시고 판단할 때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겠다. 또 하나가 책상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책상에 어질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얘기인 거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질서보다 질서나 정리정돈을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성공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질서나 정리정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TV에서도 요즘 그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다음에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것도 베스트셀러예요. 하루 15분 정리의 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정리정돈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한테 읽히고 있다는 얘기는 나도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극단적인 질서는 변화와 혁신을 억누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마음의 표현이라면 텅 빈 책상은 뭘까?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마음이면 텅 빈 책상은 혹시 텅 빈 머리 아닐까? 예, 이런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서, 정리정돈은 도덕적인 행위, 갈등의 소지가 없는 일, 전통의 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서라고 얘기하고 무질서 뭐 극단의 무질서는 뭐 그거는 혁명이죠. 근데 이제 사소한 무질서 이건 이제 사회적인 불안과 질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이제 자유를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죠. 또 그들은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이제 사고를 촉진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지금 1, 2, 3번에서는 제가 그 실험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실증과 실험이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책상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맞냐 틀리냐보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를 보기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정리가 잘 된 방에 집단 A를 질서 집단이라는 그 집단을 이제 배치를 하고 정리가 안 된 방에 어지러 있는 방에 이제 무질서 집단을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자선 활동에 기부할 사람 봉투에 기부금을 넣어주세요. 얼마를 넣는가를 이제 보려고 한 거죠. 두 번째 초콜릿 과자와 사과 중에서 원하는 간식을 선택해 보세요라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질서 집단과 무질서 집단. 그 사람들이 질서가 있다, 질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리가 된 방에 들어가 있는 집단과 정리가 안 된 방에 들어가 있는 집단.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그 똑같은 그 집단에게 새로운 질문을 한 게 탁구공의 쓰임새를 10가지를 적어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선활동에 기부할 그 돈 얼마를 기부할래? 그다음에 초콜릿과 사과 중에서 원하는 뭐를 먹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친사회적 그러니까 질서와 무질서라는 환경이 친사회적 행위와 건강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거예요. 그렇죠? 기부활동에 돈을 많이 넣는 거는 친사회적 활동이죠. 초콜릿보다 사과를 먹겠다는 사람은
건강을 더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탁구공의 쓰임새를 10가지를 적어보세요라고 물어보고, 또 세 번째 실험에는 이 사람들에게 과일 스무디에 이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물어보려고 과일 스무디에 고전적인 메뉴와 새로운 토핑들을 이게 있는데, 새로운 토핑을 어떻게 추가할지, 어떤 메뉴를 추가할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집단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부금은 질서 정연한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질서한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기부금을 더 많이 내요. 예. 이게 질서적인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질서 있는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의 67%는 사과를 선택했는데, 무질서 그룹에서는 20%만 사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질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기부금도 많이 내고 건강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탁구공의 쓰임새를 적어봐라 했더니, 여기서는 질서 그룹은 그 10개를 적으세요 했는데 평균에서 1.41개를 적었어요. 근데 무질서 그룹은 평균에서 1.8개를 적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한 30% 이상 창의성이 더 무질서 그룹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수화시켰더니 질서 그룹에서는 창의성 점수가 5.6점 반면에 10점 만점에 무질서 그룹은 7.9점. 그러니까 대충 무질서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창의 점수가 한 80점 평균에서 B 정도 되는데, 그 질서 있는 책상이 정리정돈이 다 돼 있는 그게 있는 사람들은 낙제점이었다 그죠. 5.6점. 그러니까 창의성에서는 어질러 있는 책상이 더 좋다는 걸 이제 반증해 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그 이제 저기는 질서 그룹에서는 고전적인 메뉴를 선택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5%에 있는데, 무질서 그룹에서는 고전적인 메뉴를 선택하는 프로테이지가 17%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이 질서적이냐 안 질서적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을 질서 있는 방에 집어넣느냐 무질서 있는 방에 집어넣느냐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이 질서의 성향이다 물질서의 성향이다 하면은 이 프로테이지는 더 강화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질서 그룹은, 질서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메뉴를 선택하는 프로테이지가 18%에 불과했는데, 무질서한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메뉴를 선택한 프로테이지가 정반대로 36%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는 친사회적이고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쪽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새로운 창의성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적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고 다 좋고 무질서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될 제목이지,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권력 없는 관리자는 왜 근시안적으로 판단할까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봤어요. 지금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10,000원짜리와 1년 후에 사용할 상품권 2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이 20,000원짜리를 선택하는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목전의 이익, now and never, 지금 아니면 기회는 다시 없어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근시안이라 그럴까? 예,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재만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고 탁상 행정을 한다, 전시 행정을 한다라든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렇게 판단한 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에서 기인된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사용할 자원에 대해서 통제력을 권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그 사장과 사원인 거예요. 사장은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리소스, 사람을 포함해서 돈과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직원은 그렇지 못한 거죠.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닌 그 부목사님은 또 다른 거죠. 또는 무슨 어디 간사님은 또 다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날 것인가?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은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는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당장을 내가 잠깐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에 좋다면은 이 미래 또한 내 건 거예요. 재미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 사장이에요. 이 가게가 잘 되면은 10년 후에 잘 되면은 그 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 입장에서는 10년 후에 자기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자기의 결정 권한이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장이 너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아가 이 가게에서 미래의 자아와 연결돼 있지 않죠.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냐 아니냐의 속성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얘기는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냐.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 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 또 그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보장을 해주면 돼요. 문서로 적어주고 내가 너를 자르면은 내가 30억을 벌금으로 내겠다. 이거 문서로 작성해주면은 그 사람도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권력 없는 관리자. 미래에 내가 보장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권력이 있는 자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는 관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권력 있는 관리자는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를 연결시킬 수 있고 권력 없는 자아는 그 관리자는 현재의 미래와 미래의 나를 연결시킬 수 없을 때 그 사람들 앞에다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0,000원짜리 상품권과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20,000원짜리 상품권을 줬을 때 권력 있는 관리자는 미래에도 내가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계산을 하죠. 이자율이 요즘 시중은행 하면 기껏해야 1%인데 10,000원을 가지고 1년 묵혔다가 해봤자 1,100원밖에 안 되는데 1,100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 이자를 주는 20,000원짜리를 준다는데 당연히 그걸 선택하죠. 근데 한 사람은 뭐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전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의 판단을 하게 해주려면은 그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를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할 텐데 미국의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대학이죠. 예, 여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권력이 높은 집단에다가 무슨 임무를 줬냐면 팀 관리자 역할과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권력이 낮은 집단에는 팀 구성원의 역할과 팀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그 과제를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아요. 예. 요렇게 놓고 나서 그 즉시 수령 가능한 120불짜리 복권과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240불짜리 복권을 했더니 아까 우리나라 100원, 만원, 2만 원짜리처럼 높은 권력 집단이 240불짜리를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권력의 시간 가린 경감 효과를 미래 자와 연결성이 매개하는가. 높은 권력 집단한테 권력을 행사했던 경험을 글로 표현하게 하고 낮은 권력 집단에는 식품 구매 경험을 글로 표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설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은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한테 상품권을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현재 그 나와 미래의 나가 얼마나 일치하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통해서 그 했더니 120불짜리 복권을 선택한 사람들은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의 일치도가 낮음을 확인한 거예요. 권력이 있다 없다를 중요한 게 아니라 120불짜리 한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권력 낮은 집단이죠. 그러니까 그 240불짜리를 더 많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미래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를 일치시킨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리더십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고용보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한이양, 임파워먼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를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그 사람들이 충성되게 일한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키 이슈인 거고. 돈은 벌써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심적 회계, 멘탈 어카운트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회계를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회계 장부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그 똑같은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등은 아니지만 죽지 않은 금액 3천만 원이 당첨이 됐어요. 와서 그 식구들 모아놓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자랑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요즘 저 출퇴근하는데 그 버스 타고 하려더니 1시간 반씩 걸려요. 아빠 그 복권 3천만 원 타신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를 자그만 저 소형차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3년 동안 친구들이 저녁 먹자고 그래도 돈 안 쓰려고 저녁 안 먹으면서 애주중지 돈 아껴가면서 적금을 부어서 받은 적금 만기가 돼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적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딸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빠 저도 출퇴근하는데 힘든데 아빠도 자동차를 사줬는데 저도 자동차 좀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빠는 1시간 반 걸리는데 저는 1시간 40분 걸려요. 근데 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들과 딸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덜 해서 번 돈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속의 회계장부, 심적 회계라는 게 멘탈 어카운트. 캐나다 토론토 대학과 미국 스탠포드 대학, 중국의 인민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 겁니다. 첫 번째, 영국이 1,600명, 1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소득 규모와 출처가 돈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부여하는지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은 돈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라든가 주식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덜 중요하게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노력한 부분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더 재미난 얘기는 7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는 종이 비행기 하나 접을 때마다 그 10불씩을 주기로 했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는 1불씩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네가 받은 돈 10불, 1불이 너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니? 의미가 제일 크면은 10점, 의미가 없으면 1점을 줘라. 했더니 소득이 높은 집단이 받은 10불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가지고 돈의 가치를 누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가를 본 거라면 두 번째는 소득이 높은가 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 보았더니 소득이 높은 집단이 돈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소득이 높은 집단은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더 잡아놓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돈이 없는 집단은 돈의 의미를 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우리가 거꾸로 판단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7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종이비행기 똑같은 작업을 시키는데 한 그룹에게는 니들이 일을 잘해서 그 보너스로 10불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그룹에는 일을 잘한 거에 관계없이 복권 당첨의 대가로 10불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두 그룹에게 10불이 너한테 주는 의미가 얼마만큼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복권으로 당첨된 사람보다 일한 대가로 10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10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복권으로 3천만 원 당첨됐을 때는 편한 마음으로 아들한테 차를 사주는데 적금을 벗어 받은 돈 가지고는 쉽게 자동차를 못 사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의미를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은 근로소득이냐 금융소득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냐 소득이 낮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다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한 거다 보너스로 복권으로 받은 거에 따라서 돈의 의미는 다 우리 마음속에 부여되는 돈의 의미는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급여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 만으로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말단에 비해서 뭐 100배 이상의 그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CEO는. 100배를 받는다. 근데 이 사람도 계속 월급을 올려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심적 회계에서 이 급여는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돈에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기여가 있다면 내 돈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득 낮은 자와 소득 높은 자의 격차는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돈은 벌면 벌수록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우리는 돈에 돈에 몰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실험에 의하면은 첫 번째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더 잘한 대가로 받는 사람들이 더 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돈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런다 그러죠. 만족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근로소득은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만족할 수 있다. 너 남들보다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 그걸 많이 받는데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게 직원들의 요구고 CEO의 요구인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멘탈 어카운트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돈 10,000원이면 그걸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10,000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회계장부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협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상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낙담한 표정을 짓는 것들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남들이 낙담한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낙담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표현들을 느껴요. 이게 협상에서 낙담을 표현하는 것들은 득이 되는 것은 도움 요청 신호로 간주돼서 상대방의 관대함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약하게 보여서 상대방의 공격을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낙담 표현의 유불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실험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 틸브루어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공동 연구한 부분이에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풀어놓은 게 제 페이스북 보면은 이 최후 통첩 게임이 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온 부분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X, Y 두 사람이 있어요. 돈 100원이 있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100만 원이 있는데 X는 돈의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Y는 X가 정해준 대로 받거나 안 받겠다. 그 두 가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Y가 거절하면은 둘 다 돈을 한 푼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X가 100만 원을 가지고 분배할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많이 갖고 싶어서 Y한테 10,000원만 주고 자기가 999만 원을 가졌어요. 그 Y가
노 하면 자기도 못 갖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러요. 예. 그럼 X는 이 돈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Y의 감정, 낙담, 분노에 어떻게 반응한가를 이 대학들이 이제 공동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위해서 그 X와 같은 소속의 대학교 사람들과 다른 대학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X한테 돈을 배부하라고 그랬더니 X가 같은 대학 소속인 사람한테는 30%를 분배했어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줬고 타 대학인 경우에는 20만 원만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30%를 받고 낙담을 할 때 이 X는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타 대학, 자기랑 같은 대학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 할 때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같은 대학인 경우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은 다른 대학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분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낙담을 하면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근데 같은 대학에 아는 사람들이 그 30%가 아닌 20%만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낙담을 하면은 전혀 그 죄책감을 안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너럴한 표현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우리가 협상에서 낙담을 표현하는 것들은 나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협상이라면은 낙담을 표현하는 게 협상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나와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 상대에게는 죄책감은 유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격의 빌미를 제시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리한테 주는 레슨은 뭐냐면은 이런 자기 편에게 더 많이 분배하고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그동안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질적인 걸로 알았는데 이는 좀 글로벌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기억 효과. 예, 최선희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모양에 늦게 오셨네. 예. 스트레스와 기억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과 이 인지작용은 가급적 자동화를 많이 시켜놓으려고 그래요.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이제 인지적 부하가 덜 걸리죠.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 같았지.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맞는 인지적이 들어요. 또 자기가 생각한 것과 현재 벌어지는 일이 상반될 때는 그걸 보고 이제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는데 그 인지 부조화는 더 많은 저기들을 부하를 이제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부하는 우리가 그림 한 장을 볼 때와 그림 두 장을 볼 때, 그림 두 장을 볼 때가 더 인지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인지 부하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지 화면을 볼 때보다 동영상을 볼 때 인지 부하가 더 걸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긍정적 감정 유발 정보보다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가 올 때 우리는 인지 부하가 커져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인지 부하가 커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지금 스트레스를 왜 받냐면은 목전에 있는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죠. 통상. 그럼 일단 우리 몸은 어떠냐면은 이 스트레스 자체를 처리해야 되는 인지 부하와 이 스트레스를 일으킨 일 자체를 처리해야 되는 인지 부하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와 마음 속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매우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 스트레스 당장 몸에 반응을 준 거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 스트레스 자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스페인 바스크 대학과 아드멘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A 집단에게는 자연 경관 사진을 보여주고요. B 집단에게는 사람 사진을 보여줬어요. C 집단에는 도시 경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사진 추적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진 주목도를 측정했고 48시간 후에 사진에 보였던 사진들을 얼마만큼 기억하는가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자연 경관을 보고 있는 집단이 도시 경관을 보고 있는 집단에 비해서 더 주목해서 보더라. 일단 처음에 볼 때서부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48시간 후에 당신들이 무슨 사진을 봤습니까?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연 경관을 본 사람들이 도시 경관을 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억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 경관을 본다는 얘기인 거는 우리의 인지 부하를 대폭 경감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창밖을 좀 쳐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창밖에 산을 보든지 뭐 숲을 보든지 뭐 요즘 도심 속에 있어서 뭐 빌딩밖에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만 보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지 부하 경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판매에 적합하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향적인 성격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의 과거는 확신과 열정이 넘치는 외향적 성격이 판매직에 어울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외향성과 판매 실적 상관계수는 0.07에 불과해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상관관계가 없을까? 전화로 영업을 하는 사람,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340명을 외향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친화성 있는 사람, 개방성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이 5가지 성격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들의 판매 실적을 석 달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향적 직원이 시간당 12만 원을 팔았고 외향적 직원은 시간당 13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향적 직원이 내향적 직원보다는 조금 더 팔긴 했어요. 그런데 양향적, 반은 내향적이고 반은 외향적인 사람인 15만 원을 팔았다 그죠.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그 외향적인 사람은 일단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좀 날릴 수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열정이 고객의 반발을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적당한 외향성과 적당한 내향성을 가진 사람은 일단 오픈도어하고 고객과의 대화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외향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향성은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그 지나치지 않은 확신, 지나치지 않은 열정이 고객의 소리를 잘 듣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더 좋다. 춤추고 노래 부르기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러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요.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찬양하고 그러는 게 이제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 춤추고 노래 부르기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도 이것들이 매우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의 그 기능은 긍정적인 기분 그 고양 효과와 동질성을 이제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 그 이제 엔돌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돌핀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평가하려고 A 집단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예.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예, 뭐 A 집단은. B 집단은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뭐 악기 연주를 하는 뭐 이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음악 행위에 이제 참여하는. 그 두 집단을 비교했더니 이 적극적으로 음악 행위를 하는 집단이 에게 그 엔돌핀 분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이제 찬양이라든가 뭐 찬송가를 이렇게 듣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저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음악인 경우에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찬양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같이 노래 부르기.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적극적으로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다. 포커페이스의 그림자, 포커페이스의 그림자라고 제목을 줘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커페이스라는 게 그 포커 그 게임을 하면서 그 나의 전략을 내가 좋은 카드를 받았는지 나쁜 카드를 받았는지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표정을 짓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표정을 짓지 않는 게 협상이라든가 우리의 실상에서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억제할 때 그 인지부화가 걸리죠.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는 표정, 나쁘면 나쁘다는 표정을 져야 되는데 그 표정을 안 짓기 위해서 일부러 억제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오버로드를 걸려주는 거죠. 인지부화를 걸려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포커라는 게임 할 때 나의 표정은 감추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제가 읽어내야지 그 게임에서 읽어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내 얼굴은 감췄다. 그럼 내가 얼굴을 감춘 상태에서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 표정을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얘기를 이 실험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A 집단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라. 표정을 억제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B 집단은 상대방의 얼굴 표현을 따라해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C 집단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세 집단에게 기쁨, 슬픔, 공포, 분노, 역겨움, 놀람 등 이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 동영상이 기쁨을 표시한 거니 슬픔을 표시한 거니 맞히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A 집단을 얼마나 맞추고 B 집단을 얼마나 맞추고 이제 C 집단을 얼마나 맞췄나. 그러면서 이 A, B, C 집단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 각 집단의 얼굴 표정을 비디오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근육 표정들이 얼굴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표정하게 있어라고 감정을 억제하라라고 한 A 집단이 그 비디오를 보고 이 비디오는 기쁨입니다. 이 비디오는 슬픔입니다라고 맞추는데 가장 서툴렀다는 거죠. B 집단이 그 표정을 모방을 해라라고, 그러니까 기쁜 표정의 비디오가 나쁘면 기쁜 표정 짓고 슬픔 나오면 슬픈 표정을 따라하고 했던 저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 비디오의 감정을 인지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A 집단은 뭐 계속 그 감정 인지가 서투른 건 아닌데 B 집단에서 그 표정을 모방한 것들을 보니 기쁨, 슬픔, 공포는 A뿐만 아니라 C 집단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데 분노, 역겨움, 놀람은 B 집단이나 C 집단과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 A 집단보다는 낫었지만. 그리고 역겨움, 슬픔, 공포 이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빨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분노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기쁨, 놀람에 대해서는 남녀가 동일했다는 것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얼굴을 감추려는 사람은 상대의 표정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포커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별로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상담을 하거나 뭐 누구랑 얘기를 할 때 그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분노, 역겨움, 놀람은 얼굴을 가장하는 사람 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는 이것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라는 것들은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B 집단이 더 많아야 됐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얼굴 표정을 가리는 것들은 커다랗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례, 의식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을까? 의례, 의식은 어떤 우리에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어떤 의미를 줄까? 프랑스가 이제 식사 예절, 의례 이게 이제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식탁에 대한 그 사랑과 만족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이제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의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미네소타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소비 전에 의례를 행하는 집단과 아닌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A 집단은 초콜릿을 이제 주고 초콜릿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A 집단은 초콜릿 껍질을 벗기기 전에 반으로 쪼개는 행위를 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랬고 B 집단에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초콜릿을 얼마나 음미하면서 먹었는지, 그다음에 지금 먹은 초콜릿에다가 돈을 지불한다면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 집단과 B 집단에. 두 번째 실험은 C 집단은 의뢰를 직접 그 행하고 D 집단은 그 의뢰를 하는 거를 그냥 쳐다만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C 집단은 물에 그 물을 컵에 반만 채우고 레몬가루를 넣고 적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더 붓고 나머지 레몬즙을 넣어서 그 물을 줘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고 D 집단은 C 집단이 하는 걸 쳐다보고 그 다음에 레몬 주스를 마셔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 CD 집단에게 레몬 주스를 얼마나 의미하면서 먹었는지, 이 레몬 주스에 얼마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A 집단이 B 집단보다 초콜릿을 더 맛있게 음미하고 먹었다라는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에 돈 비용도 더 많이 지불하겠다라는, 마찬가지로 C 집단도 레몬을 더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었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 기꺼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례나 의식을 하고 안 하고가 만족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이나 또는 그 사육 현장에서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의식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이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상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더 필요하다 그거죠. 또 하나의 얘기는 예배가 아닌 상태라도 새신자가 왔다라든가 또는 그 성도가 왔다든가 또 우리 고객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의식을 하게 하는 것들은 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교회나 우리 고객으로 더 충성도를 높이게 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첫 출근할 때 그 첫 출근했다라고 세리머니를 해주는 데와 안 하는 데의 그 신입사원의 만족도는 매우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요것들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은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예년에 보면은 수능 시험장에 그 후배들이 가가지고 선배들 박수도 쳐주고 으쌰으쌰도 해주고 커피 차 한 잔 타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격려의 의미는 아니다. 그 사람들을 분명히 만족시켜주고 감정에 고양을 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기부여는 경영자, 사역자, 교사, 부모 등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다. 동기부여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우리가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동기부여 방식은 많아요. 첫 번째 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의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든가, 사회에 기여하는 과제를 제시한다든가, 일의 성취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여 제시.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의 심리가 작용하면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비용과 효용을 이성적으로 따지지 후회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그 후회가 모든 것들을 장악해버리게 되죠. 이 후회 심리가 분류의 심리와 결합할 때 사람은 보상에 더 민감해진다. 사람은 인지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효율적이라고 하면 자동화, 무의식화. 계속 지금 그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분류돼 있으면은 아까도 질서와 이제 무질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류가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인지 부담, 부하가 감소하죠. 뭔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포텐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해요. 인지 부하가 발생을 하죠. 아까 얘기했던 미국 USC 남칼리포니아 대학과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집단을 둘로 나누어 옮겨적기 과제를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A 집단은 보상을 보라색 통과 투명한 통 2개를 준비를 했고 B 집단은 보상을 한 가지로만 제시를 했어요. A 집단은 과제를 10분 수행하고 나면은 보라색 통이나 투명색 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품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10분을 더 하면은 나머지 한 통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B 집단에는 분류되지 않은 상품을 2개를 갖다 놓고 10분 수행할 때 하나를 가져가라고 그러고 추가 10분을 더 하면은 똑같은 통에 들어가 있는 걸 하나 더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 똑같이 상품을 가져간 거예요. 예. A 집단은 보라색에 있는 거나 투명석에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했든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그냥 똑같은 통에 2개를 집어넣고 10분 하면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 놓고 두 번째 보상이 얼마나 그 강한 동기를 부여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즐길만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두 질문에 대해서 A 집단이 모두 다 두 번째 과제를 하는데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를 하는데 참 즐겁게 일을 했다라고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보상을 주더라도 똑같은 형태로 해서 2개를 주는 것과 분류를 해서 따로 주는 것들은 동기부여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높여주는데 커다랗게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보상은 잘게 나눠줘야지 효과적이라고 저기란 게 그냥 내가 누구를 100만 원을 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한번 딱 주는 것보다 그것들을 뭐 30만 원, 40만 원 해가지고 요걸 했을 때 요거 주고 요걸 했을 때 요거 주고 결과적은 똑같이 준다 할지라도 잘게 나눠서 주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나누지 않았지만 그건 너무 잘게 나눌 때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그 실증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줄 거를 두세 번으로까지는 되는데 그런 뭐 저기 뭐야 4번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그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리더의 입장에서 또는 어떤 우리가 사역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상이라는 것들은 뭐 필수적으로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비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그 보상들은 잘게 나눠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9시 분에 제가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0개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13개 했어요. 제가 계속 원래 요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저기 해서 이제 쭉 늘렸는데 요게 한 25개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한 번의 강의 분량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